안녕하십니까. 글쓰는 작가 박홍수입니다. 헌법의 발견이라는 코너로 여러분과 매주 만나뵐 텐데요.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만약 모든 법률이 헌법과 배치되거나 이런 점이 있다면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폐기되거나 수정된다는 것도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체를 통독하거나 주요 조항을 꼼꼼하게 읽어본 경험을 가진 분들은 많진 않아요. 사실은 작은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 서비스에 가입할 때도 우리는 계약서를 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든 아니면은 보험 계약을 할 때든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계약, 국가의 계약이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아예 보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는 우리 교육의 편향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초, 중, 고 과정에서 법을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준수 대상으로 주로 배워왔고 그렇게 여겨왔어요. 준법 정신, 이게 주로 강조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 법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소수의 법률 전문가나 혹은 소수 전문 법률 기관에 법 해석이 맡겨질 때, 특히 헌법의 해석이 맡겨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엇보다도 국가 정체성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권리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훼손되더라도 그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대응이 좀 지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핵심 조항들은 교육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반드시 국민이라면 익혀야 될, 그리고 비판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몇 년 전부터 헌법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2016년 그 겨울 몇 달을, 겨우내 추운 날씨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댔던 촛불 시위죠. 국정농단 사건을 매개로 해서 벌어졌던 이 촛불 시위에 저도 여러 차례 참석했는데요. 그때 제 귀를 쟁쟁하게 울리던 구호들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알려졌던 것이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였죠. 이게 나라냐 그럴 때 그 나라의 기준이란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제일 많이 얘기되던 것이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2항에 있었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근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저항이었는데요. 그렇게 좀 늘어나다가 또 좀 지나서는 헌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제가 2016년 이전에 헌법과 관련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생생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남을 갖는 건데요. 책 이름은 헌법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다가 촛불 시위 덕을 좀 봤죠. 아무래도 그 전까지 나왔던 헌법 관련 해설서들은 수험서인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는 책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문제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였고요. 혹은 그렇지 않은 해설서라 하더라도 법조문과 혹은 법 개념이 어려운 거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생경하고 잘 이해도 못할 개념어와 개념어 사이를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속에서 아이고 정신이 그냥 하나도 없는 경험들을 가졌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잘 못 냈었죠.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어떻게 국민계약서를 국민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약간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접할 수 있는 그런 헌법 해설서를 써야 되겠다 하고 썼던 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책에 추천사를 써줬던 분의 내용이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점의 한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오랜 사회활동의 동료이자 또 오랜 버시기도 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이렇게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본디 인문학과 법학은 서로 영감과 활력을 준다. 이 책이 두 분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인문학과 법학은 서로 연관성이 크다는 것이고 특히 헌법이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헌법의 주요 조항 하나하나는요.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 나와도 될 정도로 혹은 나와야 될 정도로 인류 역사의 오랜 경험과 혹은 갈등 나아가서는 어떤 법철학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경험이 함축된, 축약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경험과 논의를 충분히 전제하지 않고는 그 각 조항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의미와 적용에서 많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썼던 책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 유튜브 강의 혹은 유튜브 논의를 시작하는 건데요. 좀 다르긴 합니다. 책에서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면이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법 이론, 법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물론 현실도 담고 있지만 하지만 유튜브는 여러분과 조금 더 수월하게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생한 현실의 사례라든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은 더 넓혀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문학과 법학의 연결이 아주 긴밀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항,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이것만 보더라도 여실히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거라는 건 누구나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안다고 생각해요, 그 의미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공화국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멍해집니다. 저 역시도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말과 공화국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심일까요? 헌법 1조 1항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 내용인데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압축하고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만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방점은 공화국에 찍혀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걸 수식하는 말이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그런데 어떤 공화국이냐? 민주적인 공화국이다. 뭐 이 정도의 설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화국이 뭐냐 그럴 때요. 그동안의 헌법 해설서에서도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대체로 그냥 국가의 다른 이름, 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이것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만 보더라도요. 공화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다. 그런데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라는 말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화국에 대한 설명으로 딱 들어맞진 않아요. 조금 더 엄밀하게 보자면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공화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다수결 절차를 통해서 공화주의 원칙과는 다른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과 공화국 개념은 별개다. 이게 뭐 대립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립된다는 뜻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다. 따로따로 우리가 한번 물론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따로따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주로 공화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주권을 매개로 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체는 아마 20강 내지 30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핵심 내용만 살펴보는데도요. 로마 공화정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는 공화주의 혹은 공화체제의 출발점이라고 보통 봅니다.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던 것도 로마 공화정부터고요. 공화국을 뜻하는 리퍼블릭이 원래 공공의 것을 뜻하는데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거죠. 레스 푸블리카, 마찬가지로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공화국의 기본 개념이, 그 어원이 형성되게 됐던 건데요. 로마 공화정에서 공화정을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또 사상가였던 사람은 키케로예요. 제가 키케로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마카리라는 화가가 그린 카틸리나를 고발하는 키케로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양손을 벌리고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키케로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쭉 둘러있는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카틸리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왜 고발하냐? 카틸리나가 공화정을 배반했다, 공화정의 적이다 라는 이유에서였죠. 카틸리나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최고 관직, 지금으로 치면 수상격이죠. 콘솔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선거에 나아갔다가 떨어졌어요. 낙선의 고배를 몇 차례 겪었죠. 그 과정에서 어떤 돈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군으로 재직하는 시에 마찬가지로 특권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쿠데타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당시 고발 연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키케로가 하는 말이죠. 카틸리나의 부정 때문에 군대 식량이 떨어지고 로마인의 권리는 침해당했습니다. 시민의 공적, 공화정의 적을 추방해 주십시오. 자, 공화정의 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당시 키케로가 생각하는 공화정의 핵심 원칙이 무엇이기에 그걸 어겼다고 봤느냐? 키케로의 의무론에 보면은 공화주의의 원칙, 정의의 제1원칙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1차 기능은 공공물은 공공을 위해 사용하고 사유물은 자신을 위해 사용케 하는 데 있다. 여기서 공공의 물건을 공공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할 때 공공은 국가를 말하는 거죠. 국가는 공적인 단위잖아요. 이 공적인 단위는 공적인 것으로만 구성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적인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적인 요소가 공적인 국가 단위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화정에서 추구해야 될 정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정은 로마 이래로 근대 공화정 그리고 현대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공화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 내용이 되는 하나의 원칙이자 기준이에요. 오늘 그것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카틸리나는 바로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공화정에서는 이런 공적인 단위로만, 그러니까 공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진 국가가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목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정치체제는 주로 재산이나 귀족과 같은 신분,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었죠. 그런데 로마 공화정은 바로 이런 사적인 요소, 재산, 신분, 이런 것들을 정치체제로부터 배제하게 됩니다.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재산의 경우는요, 과거에는 토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정치적 발언권을 갖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준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로마 공화정에서는 토지나 재산이 주권을 행사하는 기준으로 되지 못하도록 구별을 해줬어요. 그리고 신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적 권한에서 중요한 요소가 못되게 제한을 두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제도적으로 보자면 가장 유명한 것이 호민관 제도와 집정관 제도였습니다. 호민관은 평민으로 이루어진, 복수의 평민으로 이루어진 단위였는데 9명 정도가 주로 호민관으로 선출됐었죠. 평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호민관의 주요 역할이 뭐였냐? 거부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거부권이냐? 집정관 혹은 원로원 회의에서 결정된 법률 혹은 정책이 전체 시민의 이해에 반하거나 시민에게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재산이 없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나라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집정관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2명의 집정관을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평민으로부터 선출됐어야 됐어요. 그것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권리가 배제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로마 공화정의 제도적인 장치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카틸리나가 바로 이런 걸 어겼다는 거죠. 재산을 통해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반역을 꿈꾸기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시민의 공적이고 공화정의 적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거고요. 로마 공화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가 우리에게는 주로 뭘로 알려져 있나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걸로 유명하죠.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미네와 그러니까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단위였던 미네와 원로원을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종신 독재관의 지위에 올라요. 즉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 중심의 재정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당연히 공화파 세력으로부터 반발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카이사르 암살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카무친이라는 화가의 카이사르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이 카이사르고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공화정을 지지하는 원로원 의원들이에요. 당시 카이사르는 23군데나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공화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방씩 찌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때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했던 말, 브루투스 너마저. 절친한 친구였던 브루투스도 그 암살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에서 이제 가공된 말로 나왔던 거고요. 당시 브루투스 연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거라고요. 넌 어떻게 친구를 죽일 수 있느냐?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카이사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냐고요? 카이사르보다 로마 공화정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공화주의적 원칙이 친구라는 사적 관계보다 앞선다. 로마 공화정이라는 국가의 원칙이 개인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이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하게 된 거고요. 황제정을 향한 어떤 쿠데타 움직임은 주춤거리게 되죠. 키케로는 그 다음에 공화정을 부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아요. 결국은 공화정의 반대 세력, 주로 귀족이죠. 공화정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뻔하죠. 사적인 권리, 사적인 특권을 국가 운영에 곧바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귀족들이고 바로 그 세력들에 의해서 키케로도 다음에 암살당하게 돼요. 그리고 기원전 23년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제정을 선언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로마가 패망할 때까지 로마는 황제정으로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로마 공화정이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옛날의 신분지 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 왕권이 강화되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선시대라든가 삼국시대라든가 뭐 이런 역사를 볼 때도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왕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진 않았고요. 수많은 예외가 있고요. 오히려 권력이 왕을 중심으로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약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로마도 어느 정도는 그 뒤를 밟았다고 해야 될 겁니다. 공화정이 해체됐다는 건 평민의 권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해서 많은 땅을 정복을 해요. 그럼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평민과 귀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면이 있었는데 제정 아래에서는 귀족들이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귀족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의 권한이 커지고 재산이 늘어난 다음에 어느 땅을 갖고 싶겠어요? 옛날에는 땅이 재산이었는데 어느 땅을 갖고 싶겠어요? 정복지? 에이, 그렇지 않죠. 물론 정복지도 많이 갔지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땅이 어디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강남이라든가 좀 더 넓게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땅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제일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귀족들도 정복지보다는 로마의 땅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공화정 시기에 이미 로마의 땅은 물론 그때도 귀족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재산과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황제정 아래에서 이게 야금야금 귀족의 땅으로 전환이 됩니다. 평민이 재산이 없어져요. 가난해져요. 그러니 당연히 평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도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우린 흔히 로마의 패망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이렇게 연결시키곤 해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 이전의 로마, 공화정의 로마라면은 어느 정도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제정 시기에는 급격히 약화돼요. 막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패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어떤 평민의 몰락, 평민의 악화, 그로 인한 군대의 어떤 쇠약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이후 1000년이 넘도록 서양에서는 공화정의 맥이 끊겨요. 중세 1000년이 좀 넘는데요. 그 10세기가 넘는 긴 기간 동안 이제 교회 중심의 중세 권력이 형성이 되면서 공화정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랬다가 근대 시민혁명, 우리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으로 꼽는데 뭐 그걸 매개로 한 유럽의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공화국이 부활하게 됩니다. 근대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죠. 자, 그림을 보면은요, 들라크루아라는 당시 프랑스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화가였는데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제일 유명하죠. 가운데 이렇게 삼색기를 딱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을 당시에 마리안느라고 불렀어요.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을 상징해요. 이것도 역시 로마로부터 비롯된 건데 로마의 자유의 여신이었던 리베르타스에서부터 요 마리안느가 나온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많은 혁명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뒹굴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따르고 있는 모습, 저 뒤로는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근대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 공화국 역시도 로마 공화정의 공화주의 원칙을 근대에 실현하고자 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키케로의 정의의 원칙 있잖아요. 국가는 공적인 요소로만 운영돼야 된다. 사적인 요소가 국가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공화주의 정신이 근대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사적인 요소였느냐? 로마 공화정 때 대표적이었던 게 재산과 신분이었죠. 여기에 중요하게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에 가장 중요한 막강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종교잖아요. 기독교. 그런데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에요. 내면의 영역, 양심의 영역이죠.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더라도 내가 기독교도이든 불교도이든 가톨릭교도이든 힌두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 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엄격히 말해서 사적인 양심의 내면의 영역이에요. 그것이 국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고요. 그래서 근대 계몽사상가들 또 당시에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든가 헌법 정신에 보면은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근대 사상가죠. 존 로크의 관용에 관한 편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와 종교가 구분되고 공화국과 교회의 경계가 정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영혼 구원과 공화국 안녕을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 사적인 종교와 공적인 국가는 엄격히 구별되고 서로가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선언이었는데요. 그 이후 현재까지 공화주의의 중요 원칙 중에 하나이죠. 프랑스는 지금 헌법 1항에 아예 프랑스 공화국은 비종교적 국가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체의 공공장소에서는 종교의 상징,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외신에서 프랑스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접해요. 이슬람 여성이 학교에 히잡, 머리에 두르는 히잡을 쓰고 오는 것을 이제 금지한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 와, 프랑스 같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아니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 좀 성격이 달라요. 이슬람에 대해서만 내리는 조치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를 포함해서요. 학교라는 건 공적 영역이잖아요. 공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적어도 제도교육기관에서는 종교적 행위나 종교를 암시하는 상징들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일환으로 못하게 이제 금지 조치를 내리는 건데요. 그만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 때부터 중요한 사적인 영역이었던 신분과 재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신분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근대 사상, 계몽사상가이자 근대 유럽의 헌법 정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CAS라는 사람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족은 사회제도에 속하지 않는다. 귀족이 사회제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로서의 신분제를 폐기한다는 뜻이고요. 제도나 법은 국가의 영역, 공적 영역이잖아요. 그 공적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신분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재산이라는 사적 영역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문제가 돼요. 너무너무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 시민혁명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의 헌법이었어요. 근대 공화국의 한계죠. 마찬가지로 CAS의 그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재산의 영향력은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특권 신분의 이익에 기여하고 제3신분을 억압할 우려가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재산의 영향력은 국가 운영의 주요 원칙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투표권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CAS 스스로도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특권 신분의 이익에 아마 기여할 거다 하지만 재산을 중심으로 한 투표권 부여를 반대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제시한 거고요. 이 CS의 입장이 사실은 근대 공화국의 가장 큰 한계였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에서 재산권 기준의 투표권 부여가 일반화됐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죠.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이 보통 선거권이 유럽에 정착하게 된 것은요, 20세기 초반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보편화, 일반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1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점차 차츰차츰 이루어지고요.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근대 공화국에서는 재산이라는 사적 영역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만이 나타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림으로 올려놓은 메소니에의 바리케이트라는 그림이에요. 1850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보면은 이 골목마다 바리케이트, 파리의 주요 통로를 바리케이트로 막아요. 누가 막나요? 당연히 시민들이 막죠. 정부군과 교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무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진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물론 탁자나 의자나 마차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건 약하니까 길바닥에 보도브록을 뽑아서 그 돌로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 돌이 무너진 게 보이죠. 결국은 정부군에 의해서 바리케이트가 무너진 장면인데 맨 앞에 있는 남자는 이렇게 빨간 바지 입은 남자는 그 바리케이트로부터 몸이 뒤로 넘어가 있죠. 마지막까지 바리케이트를 사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격에 총탄을 맞고 뒤로 넘어진 장면이고요. 그 뒤 보면 아직도 가슴에 시뻘건 피가 아주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있는 시신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다 죽었는지 입을 반쯤 벌리고 있는 시신도 보입니다. 참혹한 뒷모습이죠. 자, 이런 그 반발이 나타나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이래로 1848년, 이게 48년 혁명인데요. 이때까지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재산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동자 빈민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에 프랑스 국민의 숫자가 대략 3,50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고작 30만 명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30만 명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일정한 부를 가지고 있는 과거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은행가, 어떤 사업가, 자산가들이었어요. 프랑스 말로는 부르주아지라고 하죠. 그들이 투표권, 정치적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동자 빈민들은 사실은 그 수십 년 동안의 혁명에서 주도 세력이었거든요. 실제 대열을 형성하고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혁명을 이끌어온 가장 주축이 되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런 정치적 권한이 없었어요. 정치적 권한이 없으니 당연히 사회 정책이나 이런 데 자기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가 없었겠죠. 생존권 문제도 결국은 그 정치적 권한의 부재로부터 생존권조차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에 대한 반발로 1848년에 노동자 봉기가 일어난 것이고 주요 도로를 바리케이트로 막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 그림처럼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동부 지역에서만 1만 명이 넘는 노동자 빈민이 학살당해요. 그 일부고요. 메소니에는 당시에 국민방위군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가 이 끔찍한 사륙 장면을 보고 그 충격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의 원칙은요, 아까 우리가 종교도 얘기하고 신분도 얘기하고 재산도 지금 얘기했지만 순차적으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공화국의 원칙을 하나하나 실현해 오던 과정이었고 그 결과로 현대 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장구한 역사적 경험과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된 것이고요. 그만큼 공화국은 역사적 개념이죠. 그 역사적 개념 하에서 현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본질에 다가설 수 있고 현실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대사회, 특히 한국이 그 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체성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우리가 공화주의의 몇 가지 사적 요소들을 살펴봤던 것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서 볼게요. 먼저 재산이라는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진으로는 우리 태극기 옆에 삼성의 깃발이 펄럭이는 장면을 실어놨는데요. 흔히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말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써요.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만큼 삼성이라는 재벌 기업이 한국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겠죠. 삼성은 곧 재산, 돈을 뜻하기도 하고요. 꼭 삼성만이 아니라 대기업, 나아가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근한 예만 들어보더라도요. 우리는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쓰죠. 사법 영역은요, 공적 영역이죠. 국가의 공적 단위이고 공적인 어떤 집행과 관련된 분야예요. 당연히 공화국이라면은 거기에 사적인 재산의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상식처럼 받아들여요. 돈이 있으면 무죄 판결이 나고 돈이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난다. 그리고 그 배경을 이루는 어떤 관행이 있죠. 전관예우 관행이라는 말도 웬만하면 알아요. 심지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전관예우 관행에 물어보면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변호를 맡았을 경우 검사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재판정에서는 최소 형량, 심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변호사는 수십억 대의 재산을 쌓게 된다라는 것쯤은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이라면 웬만큼은 다 알고 있죠. 그만큼 사법이라는 공적 영역, 국가의 영역이 재산이라는 사적 요소에 의해서 휘둘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정치와 관련해서도 고민할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몇 억의 기탁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면 몇 천만 원의 선거 기탁금을 내야 돼요. 선거 기탁금을 두는 이유로 후보 남발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떤 후보를 막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요, 그 몇 천만 원, 몇 억은 돈이 아니에요.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막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후보가 10명이든 20명이든 왜 상관해요? 그거는 모든 국민의 자유고 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으로 틀어막아요. 결국은 재산이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정하게 제약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재산이라는 사적 요소가 공적 영역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 현실의 한국 사회가. 그러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과연 대한민국은 현재 공화국인가? 혹은 공화국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섰느냐? 혹은 공화국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적 영역이 뭐였나요? 종교였죠. 특히 종교는 근대 시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사적 영역이었어요. 배제해야 될 사적 영역, 국가로부터. 사진에는 어떤 십자가를 그려놨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삼성공화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에 교회공화국, 기독교 공화국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좀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공적인 국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은 공적인 거죠. 국민으로서의 가장 1차적인 의무는 세금 납부의 의무예요.
모든 국민이 져야 되는 일정 나이가 되면은 1차적 의무죠. 그것 없이는 나라가 구성될 수가 없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종교단체는 세금이 면제가 돼요. 공적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그건 역시도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종교의 영향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교회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른 요인도 있어요. 그것 말고도 워낙 많긴 해요. 우리가 왜 어디 가도 눈에 띄는 게 24시간 편의점이잖아요. 골목마다 막 몇 개씩 있고, 우리나라 전국에 편의점이 한 2만 개, 3만 개 정도 되는데 등록된 교회 숫자는 그거보다 더 많대요. 그리고 신도수나 교회의 규모로 세계 100대 교회를 꼽을 때 우리나라 교회가 뭐 반 정도는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규모로도 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만 공화국이라는 어떤 규정과 정체성과 연관해서 보자면은 특히 그 세금 면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큰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논란 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 문제를 살펴볼 텐데, 물론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로서의 신분은 사라졌죠. 신분 제도 자체는 사라졌지만 실질적인 영향이라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꽤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사회적 삶이 결정된다. 이런 거고요. 금수저를 달고 태어나면은 부유하게, 나아가서는 다양한 정치적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요. 흙수저 출신은 개인적인 어떤 생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한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현실적으로는 받는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 수저 계급론이죠. 그래서 제도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성적 성찰을 해볼 필요는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격차 문제예요. 사진으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의 스틸컷을 올려놨는데요. 이 소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세고 격한 내용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결혼한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겪어봤음직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문학적인 과정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건 자체는, 사례 자체는 그렇게 유별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불쾌해하고 있죠. 문제는 그것이 공적 영역에,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 남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느냐, 현실적으로 미치는 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의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하위권이에요. 이건 OECD 꼴찌는 말할 것도 없고 100위 이하로 내려가요. 여러분 나라 이름 100개 외워보라 그러면요, 한 30개, 50개 외우다가 또 무슨 나라가 있지? 이렇게 막 머리 극적거려야 돼요. 근데 막 100위권으로 가버려요. 그만큼 여성의 정치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법으로 못 나오게 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관행과 제도적인 어떤 허점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점은 알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이가 공적인 부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의 중요한 한 부분인 상징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서 얼만큼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도 살펴볼 수 있어요. 한 나라에는 여러 가지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국가도 그 중에 하나죠. 노래. 그런데 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화폐의 인물이에요. 화폐 인물.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죠.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잖아요. 국가의 행위예요. 공적인 선택이고 공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화폐에 들어가는 인물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인물을 싣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면은 민주공화국에 딱 맞는 혹은 민주공화국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맞는 거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은요,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경우를 비교했는데요. 유럽의 프랑스를 보면은 몽테스키에가 200프랑 화폐의 인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몽테스키에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법의 정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근대 법률의 근간을 만들어낸 바로 그 사상가죠. 법의 정신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현대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몽테스키에가 근대공화국 또 현대공화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심지어 프랑스 집회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있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게 화가 얼굴과 함께 그 혁명의 장면이 집회 그림으로 들어가 있기도 할 정도예요.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화폐를 보겠습니다. 미국 100달러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벤저민 프랭클린이에요. 미국의 근대 사상가이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의 작성에 참석했고 미국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근대 미국 공화국을 형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폐 인물로, 화폐 인물로 모자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나라인 일본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1만엔 지폐의 인물로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 근대 계몽사상가고요. 일본 내에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고요. 구체제라고 할 수 있는 막부 정권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어떤 공화제적인 원칙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적합한 인물로 꼽혔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화폐를 볼게요. 자료에는 만원권 지폐 세종대왕을 올렸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황, 이이, 심사임당, 또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 다 어떤 사람인가요? 신분제 사회의 왕이거나 그 주요 신하이거나 장군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하거나 최소한 반영이라도 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 상반된 성격, 신분제적인 과거의 어떤 왕권 사회의 인물들이잖아요. 거기에 기여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현재의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나요? 적합하나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 세종대왕은 친일 화가로 유명한 운보 김기청 화백의 작품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영정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이 타서 사라져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상상에 기초해서 그리게 되는데 그 김기청 화백이 그렸던 영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화폐에 실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김은호 화백 역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일 화가인데 5만원권 심사임당을 그렸습니다. 또 100원의 이순신 그림은 장우성이라고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의 작품이기도 해요. 아니, 우리나라 화폐 인물을 왜 친일 화가들이 그려야 되나요? 이것도 문제긴 해요. 그런데 그래서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그러느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화폐의 인물이 과연 현재 민주공화국을 정체성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본질에 맞는 인물들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어요. 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그게 문제고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 나아가서는 정부,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에 두고 있는 헌법 조항의 실천적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가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토대가 되는 것을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 선생이 화폐인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은 다른 나라가 계몽사상가들을 화폐에 많이 쓰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근대 민족사관을 정립한 신채호 선생이 화폐 인물로 들어가는 거 적합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안중근 의사가 화폐 인물로 들어가는 걸 반대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물론 친일파들은 여전히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상식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이 봉건체제의 왕과 신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폐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재산, 또 종교, 혹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 다음에 국가의 상징, 등등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 중에는 직접적으로 법과 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법과 제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화국이라는 정체성과 과연 일치하느냐를 고민케 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 모두를 우리는 한번 반성적으로 통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바로 이것이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요, 화석이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진 어떤 글귀가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신이죠. 헌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만을 보여주진 않아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좌표이기도 하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시작한 이 헌법의 발견이라는 유튜브 이 프로그램, 이 코너가 앞으로 오늘 했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고 또 앞으로도 유익할 거라고 예상되신다면은 구독과 추천,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